드디어 에이즈 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이재갑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신이 내린 형벌이라고도 했고 현대판 흑사병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영원히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에이즈가 인류의 노력으로 드디어 이제 정복 고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워낙에 이제 HIV 또는 이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면역 세포를 침범을 해서 면역 세포를 파괴하고 그러기에 장기간 지나게 되면 이제 간단한 감기라든지 또는 정말 사람에 잘 감염되지 않는 세균이나 곰팡이에 감염이 되면서 그거로 인해서 이제 매우 이제 위험한 상태에 이르는 병을 저희가 이제 후천성 면역 결핍증 또는 HIV 감염이라고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완전히 완쾌되는 약들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걸 예방하는 백신도 개발은 되고 있었지만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치료제 중에서 이제 1년에 2번만 저 주사를 맞으면 우리 꼭 뭐 예방접종 1년에 1번 또는 2번 맞는 독감 예방접종처럼 접종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을 하는데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시행된 연구를 보니까 여성에서 거의 100%, 남성에서도 뭐 95%, 96% 정도의 예방 효과를 갖는 네네. 치료제가 이제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레나카파비르라는 약인데 이 약이 출시되면서 이제 HIV의 감염을 이제 효과적으로 막는 그런 약이 개발이 됐고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는 HIV가 예전처럼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는 거를 예방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이제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에이즈 정복이 과학자들의 꿈이었다. 그만큼 어려웠다. 이건 알겠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제 그 HIV 바이러스 자체가요. 이제 RNA 바이러스 계열인데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RNA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변이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 변이에 타겟해서 치료제를 만들기도 어려웠고 또한 백신을 이제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제 HIV 같은 경우는 주로 사람에서만 감염이 되니까 사람에서 확실하게 예방이 가능한 백신이 나온다면 네네. 이제 HIV의 이제 전파를 완전히 차단할 수도 있고 종식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바이러스가 계속 이제 변이가 일어나면서 모양을 바꾸니까 백신을 하나 개발을 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사이에 이미 이 백신이 안 듣는 HIV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백신 자체에 대해서 효과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시선을 돌린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치료제들을 일단 우선 개발을 해서 이제 워낙에 이제 매일 뭐 한 알만 먹어도 치료가 되는 그런 약제인데 얘는 이제 완치는 안 되고 약을 먹는 동안에는 면역이 안 떨어지게 하면서 정상적인 면역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약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시도가 됐는데 과학자들이 한 번 더 생각한 게 뭐냐면 네네. 이거를 이제 뭐 1년에 한 번 먹거나 뭐 이제 치료제로서는 이제 2달에 한 번 맞아도 되는 치료제가 나왔고요. 네네. 그다음에 2달에 한 번 먹는 치료제가 나왔으면 이제 6개월에 한 번 맞으면 예방이 되는 약제를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개발돼서 나온 이 약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백신 개발 자체는 힘들어서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이런 장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약제가 새로 나오면서 HIV의 감염 예방에 획기적인 이제 획을 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과학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에이즈가 그 정리를 하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면역 체계를 파괴하는 그러한 질병이다.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네.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호흡기 바이러스, 코로나19나 감기, 뭐 또 인플루엔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네네. 이거는 그냥 우리 몸에 잠깐 들어와서 그냥 뭐 호흡기, 뭐 코나 목이나 또는 심지어 이제 폐에 감염시켜서 잠깐 염증을 일으키고 이 바이러스가 그냥 사멸이 되는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HIV 바이러스는 한번 내가 뭐 성관계를 통해서든지 뭐 환자에 사용된 뭐 마약을 사용했던 바늘 같은 게 찔려서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면역 세포에 파고들어서 네네. 면역 세포에서 이 바이러스가 한 번씩 증식할 때마다 이 면역 세포를 깨트리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네네.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T세포라는 그런 면역 세포들을 계속 이제
이제 것들을 이제 줄여다 보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면역이 때는 전혀 우리 몸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감염병들, 뭐 진균 감염, 곰팡이 감염이라든지 뭐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인데 정상 면역에서는 아예 우리한테 감염도 안 시키는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진균들이 우리 몸에 감염이 되고 그런 감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죽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HIV가 가장 무서웠던 부분들인데 이제 치료제들이 잘 개발이 되면서 이제 이런 세포의 그 면역 세포 내에서 증식되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들이 제대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네네. 이제는 이제 HIV가 옛날처럼 이제 뭐 현대판 패스트라든지 뭐 이런 거로 불렸던 이런 질환들이 이제는 극복이 가능한 질환이다 정도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후천성이라고 하니까 이게 선천성은 아니란 이야기고요. 네, 맞습니다. 선천성이 아니라고 하는 건 결국은 유전한 것은 아니다. 네, 유전성은 아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감염 경로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에이즈 같은 것들은 어떻게 감염이 되는 건가요? 네, HIV 감염의 가장 주된 경로는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되는 네네. 부분들이고요. 이제 초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성소수자들 중심으로 매우 폐쇄된 그런 커뮤니티 내에서 전파가 됐는데 그 이후에 병이 확산되다 보니까 이성 간 성접촉에서도 전파가 되기 시작했고 네네. 특히 이제 외국 그다음에 그 외에도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기를 활용한 마약들이 이제 많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주사기 자체가 이제 뭐 흔하게 사용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약자 이제 뭐 좀 흩어지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나 뭐 이제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는 그런 것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마약 주사를 하는데 주사기를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제 주사기를 이제 돌려 쓰다가 HIV 감염되는 사례들도 실제로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부 국가는 이제 마약 사용자들에서 HIV 감염률이 높고 일부 국가는 이제 성관계 특히 성소수자들에서의 감염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에이즈가 인류에게 처음 감염이 됐던 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감염이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처음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네네. 어디서 생겼냐? 왜냐하면 1980년대 초반에 성소수자들 중심에서 HIV 감염이 되니까 뭐 네네. 구구 교회나 이런 데서는 뭐 천형이다, 뭐 하늘에서 내린 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것들을 열심히 추적을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HIV의 원조 바이러스가 아주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 아프리카 내에서 왜 감염됐을까를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침팬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침팬지에서도 면역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그 바이러스를 검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에서 걸리는 이제 HIV 바이러스하고 이제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 이름을 SIV, 시미안 이제 이뮤노데피니시 바이러스라 그래서 네네. 침팬지에서 일으키는 이제 면역결핍 바이러스라 불렀고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매우 동일한 양상을 보여서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아프리카 내에서 이제 원숭이에서 유행하고 있던 그런 이제 그 면역결핍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되면서 사람에게 적응한 그런 새로운 변이가 일어나고 그게 사람 사이에 확산됐다.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생동물 특히 이제 침팬지를 사냥하다가 부상을 입었고 거기에서 에이즈가 이제 감염되게 됐다 이런 말씀인데 굉장히 뜻밖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식으로 사람과 동물이 같이 감염되는 인수 감염 전염병 종류가 많습니까? 예, 매우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도 초반에 이제 뭐 박쥐에서 시작됐다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통상적으로만 표현하더라도 한 250종 넘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제 곰팡이들이 이제 그 인수공통 감염병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네네. 그 외에 더 범위를 넓힌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인수공통 감염병이 존재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250종이 넘는다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네. 이렇게 그 감염 전염병이 많아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인수공통 감염병 자체가 최근 들어서 계속 문제가 되고 또 우리한테 흔하게 이제 인식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수공통 감염병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동물한테서 감염이 되는 게 네네. 이제 사람으로 전파되는 양상 또는 반대로도 뭐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되긴 하는데 주된 거는 동물에서 사람인데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동물하고 사람이 접촉 빈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가 발달하고 또한 이제 리조트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또 도시도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동물이 살던 네. 구역인데 사람들이 건축을 하고 건설을 하면서 그쪽에 파고들기 시작을 한 거죠. 네네. 또 특히 리조트 같은 경우는 이제 경관을 지키면서 사람들이 들어가 사니까 예전에는 동물하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었는데 리조트 내에서 사람하고 뭐 박쥐라든지 사람하고 여러 야생동물이 만나는 그런 지점들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들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뭐 예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팔기도 하고 네네. 그런 것들 집에서 관상용으로 키우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만나는 경우들도 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는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모기의 생태가 좋아진다거나 진드기의 생태가 좋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람에게 좀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부분들도 인수공통 감염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이동도 많이 하고 별별 군데 다 가니까 그러니까 인수공통 감염병이 늘어난 거 아닌가 저는 그냥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예. 그러면 대표적인 인수공통 감염병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가장 뭐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코로나19. 코로나. 대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거기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인데 어디서 시작됐냐고 얘기하면 뭐 예전에 메르스 같은 경우도 박쥐에서 뭐 낙타로 갔다가 사람한테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뭐 박쥐에서 뭐 천상갑이라든지 이런 중간 동물이 있고 사람한테 넘어갔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류도 인수공통 감염병이고요. 우리가 인플루엔자도 인수공통 감염병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처음에 유행할 때 어디서 시작됐는지 물어보면 돼지에서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돼지한테 넘긴 게 조류에서 돼지로 넘어갔고 돼지는 사람한테 걸리는 바이러스들 걸리고 조류한테 걸리는 바이러스 걸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돼지 안에서 바이러스가 서로 섞으면서 사람한테 매우 이제 잘 유행하는 그런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적응하는 단계를 돼지에서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은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뭐 핸드라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뭐 패스트도 뭐 쥐를 통해서 전파되니까 그렇고 또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는 에볼라 또는 라싸 이런 것들도 다 뭐 침팬지에서 사람으로 넘어간다든지 쥐에서 사람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무기매개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뭐 댕기열이라든지 말라리아 이런 것들도 무기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니까 다 네네. 인수공통 감염병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인수공통뿐만 아니라 네. 다른 종류의 동물들끼리 공통으로 감염되는 그런 질병들도 있겠네요. 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요. 네네. 동물 내에서도 많이 이제 확산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엠폭스라고 아마 들어보는 원숭이 소창이라고 네네. 들어보셨나요? 이제 원숭이 소창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원숭이에 처음 걸린 게 확인이 됐는데 네. 이게 원숭이만 걸리는 게 아니라 쥐도 걸리더라. 쥐도 걸린다. 예, 이런 게 나왔고 최근에 뭐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 구원이라고 해서 SFTS라고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양이나 염소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가축들에서도 걸린 것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여러 동물에게 다 같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제일 궁금한 건 역시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코로나 아니었겠습니까? 네, 네,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이 박쥐라고 하는 거 이건 맞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박쥐에서의 유행하고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형을 쭉 이제 우리가 도서관처럼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다 등록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랑 유사한 것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박쥐에서 거의 한 80에서 90% 이상은 일치하는 바이러스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떻든 첫 시작은 박쥐에서 시작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아직까지 중간 동물에 해당되는 게 아직까지 왜냐하면 박쥐에서 사람으로 바로 넘어오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중간에 어떤 동물이 사람에게 적응을 시키는 그 단계가 필요한데 그거는 아직까지 좀 뭐 의심되는 게 몇 개 있다고는 하지만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이제 겨울이 됐으니까 이제 독감이 또 이렇게 네. 만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얼핏 들은 이야기가 네. 독감은 6년 감염설이다 이런 이야기를 네. 많이 들었었는데 네. 지금도 그게 유효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6년, 그러니까 2009년에 이제 신종플루가 유행하면서 팬데믹을 일으켰죠. 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최근에 뭐 독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바이러스들이 6년 간격으로 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되게 많이 괴롭히기는 했었죠. 2009년에 신종플루지만 그 전에 2000년에 사스도 있었고, 2015년에 이제 메르스 우리나라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2019년에 코로나19 유행하다 보니까 그렇죠. 5년에서 6년 간격으로 계속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상당히 힘들게 만든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어떻든 간에 이제 인플루엔자가 최근에 이제 좀 더 관심을 많이 끄는 거는 2009년에 팬데믹이 있었던 것처럼 최근에 팬데믹의 조짐이 많이 보인다. 네. 그래서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또는 동물 인플루엔자가 최근에 많이 문제가 돼서 앞으로 아마 코로나19의 이후에 새로운 팬데믹은 아마도 인플루엔자일 거다.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일 거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또 옛날 생각 나는데 네, 네. 사스, 메르스, 코로나 참 우리를 네.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감염병인데 네.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 좀 걱정도 많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19는 지나갔는데 또 팬데믹이 오겠죠. 네. 어떤 팬데믹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는 조류 인플루엔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예, 최근에 이제 동양이 상당히 좀 많이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지기도 있고, 또 예전에는 주로 유행했던 게 동아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같은 데서 유행을 하다 보니까 혹시나 발생을 하더라도 뭐 얼마나 크게 발생해서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가 주로 유행하는 국가들이 유럽,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좀 유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류에서만 유행하는 게 아니라 조류 인플루엔자가 특히 H5N1이
이제 젖소에서 막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젖소를 돌보는 이제 목축을 하시는 분들한테 실제 인체 감염 사례가 미국 내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일단 유럽도 이제 가금류를 많이 키우고 있죠. 오리나 닭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유럽 내에서도 계속해서 농장 사이에서의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저기 유럽에서는 특히 사육하고 있던 밍크에까지 전파가 되면서 특히 포유류가 감염이 되면서 네네. 밍크가 집단 폐사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진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류에서 유행하던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가 포유류로 넘어오고 이 포유류에서 이제는 사람으로 넘어오려면 얼마 안 남았다. 네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걱정이 되네요. 그다음에 지금은 RNA 바이러스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팬데믹을 일으켰던 바이러스가 거의 대부분 RNA 바이러스인데요. 네네. 코로나19도 그렇고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다 RNA 바이러스인데 워낙에 이제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가 있고요. 네네. RNA 바이러스가 있는데 DNA 바이러스는 이제 가닥이 두 개여서 하나가 손상이 돼도 남은 가닥의 얘를 다시 고쳐주거든요. 근데 RNA 바이러스는 가닥이 하나니까 혹시나 손상이 되거나 변이가 일어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RNA 바이러스는 변이를 아주 변화무쌍하게 일으킬 수 있고 네네. 이런 변이 자체가 동물에서 동물을 넘어갈 때 사람에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변이가 일어나면 새로운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간단해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겠다 예,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는 게 팬데믹 때도 그랬지만은 네. 백신이 만들어졌어요. 그다음에 그것도 빨리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과학자들은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예, 이제 백신 기술이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시대를 맞이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예전에는 그냥 대표적으로 바이러스를 뭐 키워서 죽이거나 살리거나 이런 전통적인 방식을 하다 보니까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최근에는 유전자 자체를 그러니까 mRNA는 유전자 자체를 우리 몸에 넣어서 그 유전자가 사람 몸에서 항원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됐거든요. 근데 네네. mRNA는 솔직히 요새는 그냥 그 서열만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그냥 만들면 그냥 기계들이 이렇게 그 유전형을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주는 시대까지 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면 2, 3개월 이내에도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탄생을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mRNA 백신 기술 자체 또 그 외에 많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발달하면서 백신을 개발하는 단계도 많이 시간도 줄었고 일단 임상시험의 단계들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면서 백신이 거의 1년 이내에 새로운 전염병이 나오더라도 1년 이내에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팬데믹과 백신의 치열한 전쟁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의 그 백신 개발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자체에서 백신을 이제 국산으로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안 될 정도로 매우 취약하긴 했는데요. 네네. 최근 20년 사이에 많이 장족의 발전을 일으켜서 웬만한 이제 소아에서나 성인에서 쓰는 백신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다 이제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 다 도달은 했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아직까지 취약한 거는 가장 빠른 시기에 팬데믹을 대응할 수 있는 mRNA 백신 자체에 대한 기술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갖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올해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에서 범부처에서 한 5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몇 년 이내 2028년까지 국산 mRNA 백신을 생산하겠다라고 이제 연구비를 동원하고 있어서 아마 네네.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조금만 앞으로 돌려서 네.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 문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가 저희가 위험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네네.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뭐 닭이나 오리에서도 폐사를 많이 일으키지만 현재 사람에게 감염시켰을 때 치명률이 거의 50% 정도 되거든요. 치명률이요? 예. 그럼 다른 경우보다 훨씬 더 높다는 높은 이야기네요. 거죠. 근데 네네. 다만 이제 사람한테 넘어오게 되면 치명률이 떨어질 거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네네. 그러더라도 만약에 적어도 코로나19 초기 이제 사망률을 저희가 1%, 3% 정도 봤는데 만약에 한 10% 정도 되는 만약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하게 된다면 전 세계가 정말 암흑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 네네. 특히 우리가 1918년에 스페인 독감도 조류 인플루엔자도 넘었다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당시에 5억 명 정도가 이제 감염이 됐는데 그중 5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죠. 5천만 명이요.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류 인플루엔자의 양상 자체가 매우 변화무쌍하게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조류 인플루엔자 팬데믹하고 예. 코로나19 팬데믹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뭐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코로나19가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게
이제 팬데믹을 일으키려고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일으키다 보니까 네네.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전혀 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네네. 그러니 근데 그래도 뭐 다행히 우리 이제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1년 이내에 백신도 나오고 2년 이내에 치료제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다만 조류 인플루엔자 또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뭐 타미플루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도 치료제가 여러 개가 이미 나와 있어서 네네.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국내에서 아마 3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또 그런 백신들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국산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비해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했을 때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를 조기에 동원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처럼 1년 동안 뭐 거리두기 하면서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인플루엔자는 적어도 한 3에서 6개월 정도만 버티면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본격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네네. 훨씬 더 대비는 용이할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팬데믹은 사실은 인간의 건강, 그다음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백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그렇다라고 하면 백신 투자가 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계 각국 기업들의 백신에 대한 투자나 이런 연구 개발은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특히 이제 최근에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계속 팬데믹도 일으키고 계속 겨울철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 이제 메이저 회사들은 대부분 백신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고 네네. 백신을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뭐라고 했냐면 미래에 팬데믹이 생기면 내가 기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대박이 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든다든지 코로나19도 이제 어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백신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니버설 백신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까지도 개발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늦긴 하지만 이런 백신들 쫓아갈 수 있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도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염병의 역사는 인간의 불굴의 의지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